박노인에게 그날의 기억은 툇마루 아래서 들려오던 진돗개의 나지막한 으르렁거림으로 시작됩니다. 평소와는 무언가 다른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드는 그 소리가 모든 비극과 감동의 서막이었음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시골 마을에서 한낱개에 불과하다고 여겨졌던 진돗개 한 마리가 일본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아키타견의 고개를 숙이게 만들 줄은 더더욱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개들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긍지와 오만, 그리고 역경 속에서 피어나는 진정한 충성심과 희생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산사태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던 절체절명의 순간, 어떻게 한국의 진돗개가 일본인 사업가의 목숨을 구하고 그의 아키타견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냈는지 그 믿기 힘든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혈통의 가치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역경 속에서도 주인을 지키려는 굳건한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제 채널은 유산을 따라서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초록빛 산으로 둘러싸인 고즈넉하다 못해 시간이 멈춘 듯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평생을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살아온 박 노인은 이른 아침 텃밭을 돌보는 것으로 하루를 여는 과묵하지만 속정 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백구 한 마리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온몸에 흠잡을 데 없이 새하얀 털을 가졌지만 유독 귀 끝만 살짝 검게 물들어 있어 어딘지 모르게 총명해 보이는 진돗가의 짱종이었습니다. 충이는 박노인에게 단순한 애완견이 아니었습니다.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읽는 가족이자 적적한 노년의 삶을 함께 견뎌주는 유일한 동반자였습니다. 마을의 평화는 어느 날 오후 낯선 굉음과 함께 깨졌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을의 좁은 길로 들어선 것은 번쩍이는 검은색 외제차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자신을 와타나베라고 소개한 그는 은퇴 후 조용한 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며 박 노인의 옆집, 오랫동안 비어있던 기와집을 샀다고 했습니다. 그는 사업가다운 세련미와 함께 어딘지 모를 서늘한 오만함을 풍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그 자신보다 더 위압적인 존재가 있었습니다. 황갈색 털에 곰처럼 다부진 체격을 가진 거대한 개, 일본의 국경 고옥犬으로 불리는 아키타, 켄신이었습니다. 켄신은 최고급 가죽 목줄에 매여 있었지만 그 목줄이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처럼 강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켄신의 눈빛은 마치 잘 벼려진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주변의 모든 것을 자신의 아래로 내려다보는 듯한 거만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와타나베는 자신의 개를 소개하며 대단한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이 시즌 아이는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혈통을 가진 아키타, 켄신입니다. 조상대대로 사무라이 가문을 지켜온 그야말로 살아있는 전설이지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개가 이 시골의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다는 우월감이 노골적으로 묻어났습니다. 그때 박 노인의 집 마당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충기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충이는 켄신처럼 위압적인 덩치를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날렵하면서도 균형 잡힌 몸, 쫑긋 선 귀와 굵게 말려 올라간 꼬리는 영리한 사냥개의 기품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충이는 짖지도 으르렁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한 눈으로 켄신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상대를 탐색하고 분석하는 듯한 깊은 지성을 담고 있어 오히려 켄신의 노골적인 위협보다 더 강한 존재감을 뿜어냈습니다. 와타나베는 충기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헤어!
조선의 진돗개로군요. 뭐, 시골에서는 이런 개도 쓸모가 있겠지요. 그의 말에는 진돗개를 그저 시골 똥개쯤으로 여기는 무시가 가득했습니다. 박노인은 그 말에 얼굴을 굳혔지만 이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이놈은 제게는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요. 박노인의 차분한 대답은 혈통이나 가치를 따지는 와타나베의 속물적인 태도를 은연중에 꾸짖는 듯 했습니다. 두 남자 사이에 흐르는 차가운 공기처럼 두 경홍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었습니다. 켄시는 춘기를 향해 목의 털을 곤두쓰고 낮은 경고음을 냈습니다. 힘의 차이를 보여주겠다는 듯 앞발로 땅을 긁으며 자신의 영역을 과시했습니다. 실제로 아키타는 과거 일본에서 곰 사냥이나 투견으로 사용될 만큼 강력한 힘과 공격성을 지닌 품종이었습니다. 그 피 속에는 상대를 힘으로 제압하려는 본능이 깊숙이 각인되어 있었죠. 하지만 충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켄신을 마주했습니다. 그것은 싸움을 걸려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누구든 여기는 내 주인과 나의 영역이다 라는 조용하고도 단호한 선언이었습니다. 와타나베는 켄신의 목줄을 거칠게 잡아당기며 비웃었습니다. 주인을 닮아 겁이 없군. 하지만 진정한 충견이 무엇인지는 곧 알게 될 겁니다. 혈통은 속일 수 없으니까요. 그는 그 말을 남기고 자신의 집으로 켄신을 이끌고 들어갔습니다. 박노인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후 충이는 하늘을 향해 아주 낮게 한 번 짖었습니다. 위용! 그 소리는 평소의 짖음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고대의 영혼이 내는 소리처럼 깊고 무거운 울림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새로운 이웃의 등장이 가져올 폭풍을 예견한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할 운명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한 것일까요? 마을의 고요한 풍경 위로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사건의 그림자가 조용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와타나베와 켄신이 마을에 들어온 이후 박노인과 춘기의 평화롭던 일상에는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두 이웃은 마주쳐도 형식적인 인사만 나눌 뿐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습니다. 그 벽은 단순히 국적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자신의 곁을 지키는 반려견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와타나베에게 켄시는 자신의 부와 지위를 과시하는 하나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최고급 브러쉬로 켄신의 털을 빗기고 값비싼 영양제가 섞인 사료를 먹였습니다. 산책을 할 때면 언제나 위압적인 가죽 목줄을 채워 켄신의 힘을 통제했고 마을 사람들에게 켄신의 혈통 증명서와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은 켄신은 보통 개가 아닙니다. 이 아이의 피에는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사무라이의 충성심과 용맹함이 흐르고 있지요. 였습니다. 그는 켄신을 통해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고 싶어 했고 그 과정에서 은연중에 박노인의 진돗개 춘기를 깎아내렸습니다. 그는 춘기를 볼 때마다 저렇게 마당에 풀어놓고 키우는 개는 야생성을 잃기 마련이지. 혈통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믹스견일지도 모르고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그의 눈에 춘기는 혈통도 불분명하고 제대로 된 훈련도 받지 않은 그저 그런 시골개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와타나베의 그런 태도에 일절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춘기에게 신선한 물과 음식을 챙겨주었고 저녁이 되면 툇마루에 앉아 춘기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그에게 춘기는 자랑할 대상이 아니라 삶의 고단함을 함께 나누는 말 없는 친구였습니다.
춘기 역시 주인의 그런 마음을 아는 듯 와타나베와 켄신이 보란 듯이 자신들의 위세를 과시할 때에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켄신이 우렁찬 목소리로 짖으며 자신의 존재감을 알릴 때 춘기는 그저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쪽을 한번 쳐다볼 뿐 이내에 다시 박노인의 발치에 엎드려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진돗개의 침착함은 사실 그들의 오랜 역사와 관련이 깊습니다. 진돗개는 한번 주인을 정하면 평생 그 주인만을 섬기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그 충성심은 맹목적인 복종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들은 뛰어난 판단력과 상황 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어 불필요한 위협이나 과시에는 좀처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지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낯선 환경에서도 스스로 사냥감을 찾아내고 살아남아야 했던 혹독한 환경이 만들어낸 생존의 지혜이기도 했습니다. 춘기의 침묵은 무관심이나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대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현명한 관찰자의 태도였고 진짜 위협이 닥쳤을 때 모든 힘을 쏟아붓기 위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와타나베는 자신의 마당에 전문 훈련사를 불러 켄신의 복종 훈련 시범을 보였습니다. 훈련사의 우렁찬 독일어 구령에 맞춰 켄신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앉고 엎드리고 장애물을 뛰어넘었습니다. 기계처럼 완벽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와타나베는 담장 너머로 텃밭을 메고 있는 박 노인을 보며 일부러 더 큰 소리로 훈련사를 칭찬했습니다. 보시오. 이것이 바로 혈통과 훈련의 차이입니다. 진정한 명견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그 소란 속에서도 충이는 마당 한가운데 나무 그늘 아래에서 미동도 없이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 평온한 모습은 마치 켄신의 기계적인 움직임을 조롱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와타나베는 그 모습에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그는 훈련색에 무언가 지시했고 훈련사는 켄신에게 공격성을 자극하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훈련사가 두꺼운 보호복을 입고 켄신을 도발하자 켄신은 맹수처럼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어 보호복을 물어뜯었습니다. 그 모습은 실로 위협적이었습니다. 와타나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박 노인을 향해 외쳤습니다. 박 노인장, 보셨소? 켄신은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을 겁니다. 저 진돗개도 저런 용맹함이 있을까요? 박노인은 허리를 펴고 와타나베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주인이 시킨다고 해서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닐세. 마음 깊은 곳에서 스스로 우러나와야 진짜인 법이지. 그 순간 낮잠을 자던 줄 알았던 춘기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춘기는 켄신이 아닌 박 노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걱정 마십시오. 주인님이라고 말하는 듯한 깊은 신뢰와 유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켄신의 요란한 용맹 과시와 춘기의 조용한 믿음, 두 경홍의 대조적인 모습은 앞으로 펼쳐질 운명 속에서 과연 어떤 충성심이 진짜 가치를 발휘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와타나베는 그저 값비싼 혈통 증명서와 기계적인 복종이 충성심의 전부라 믿고 있었지만 그는 아직 진정한 충견의 영혼이 어디에 깃들어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노인과 춘기의 인연은 사실 보통의 주인과 반려견의 관계와는 조금 다른 아주 특별한 사연을 품고 있었습니다. 와타나베가 상상하는 것처럼 춘기는 혈통 좋은 부모에게서 태어나 애지중지 길러진 개가 아니었습니다. 춘기와 박노인의 첫 만남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늦여름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깊은 상실감에 빠져있던 박노인은 마음을 달래기 위해 인근의 깊은 산속에 위치한 작은 절
관음사를 찾곤 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스님과 차담을 나누고 산을 내려오던 길이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거세졌고 계곡물은 금방이라도 넘칠 듯 무섭게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노인의 귓가에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낑낑거리는 어린 짐승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소리를 따라 덤불을 헤치고 들어간 박노인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흙탕물에 반쯤 잠긴 바위 틈에 생후 3개월 남짓 되어 보이는 하얀 강아지 한 마리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이미 탈진한 상태였고 한쪽 뒷다리는 날카로운 것에 베인 듯 깊은 상처가 나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그 작은 강아지가 어미로 보이는 이미 숨이 멎은 커다란 진돗개의 곁을 필사적으로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미개는 아마도 불어난 계곡물을 피하지 못하고 변을 당한 듯했고 어린 강아지는 차가워진 어미의 품을 파고들며 천을 나누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차마 그 모습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강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어미의 사체를 지키는 강아지는 극도의 경계심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야생의 개들은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보다 훨씬 큰 동물에게도 덤벼드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강아지는 박노인을 경계하기는커녕 오히려 애처로운 눈빛으로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구원의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슬픔과 어미의 마지막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하는 듯한 나이를 초월한 깊은 슬픔과 지성을 담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강아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어미가 누워있는 쪽을 돌아보며 슬프게 울부짖었습니다. 박노인은 그런 강아지를 다독이며 걱정 마라. 내가 너의 가족이 되어주마. 하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는 숨이 멎은 어미 개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작은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노인은 정성껏 강아지의 상처를 치료하고 따뜻한 우유를 먹였습니다. 강아지는 며칠 동안 시름시름 앓으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어미를 잃은 충격과 몸의 상처가 작은 생명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밤낮으로 강아지의 곁을 지키며 마치 자신의 자식을 돌보듯 간호했습니다. 그는 강아지에게 충종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부디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이름처럼 올곧고 충직하게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박노인의 지극한 정성 덕분이었을까요? 충이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의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걷는 데는 문제가 없었고 조금씩 사료를 먹으며 기운을 차렸습니다. 충기는 박노인의 곁을 한시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이 텃밭에 나가면 박고랑 옆에 얌전히 엎드려 기다렸고 박노인이 툇마루에 앉아 쉬면 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들었습니다. 춘기에게 박노인은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자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충이는 여느 진돗개들처럼 영리하고 용맹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개들과는 다른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깊은 공감 능력이었습니다. 박노인이 먼저 떠난 아내 생각에 잠겨 우울해하면 충이는 조용히 다가와 그의 손을 핥으며 위로했습니다. 박노인이 기쁜 일이라도 있는 날이면 충이는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마치 사람의 감정을 읽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와타나베는 충기를 그저 혈통 없는 시골 잡종견으로 취급했지만 그는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충이는 어미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특별한 영혼을 가진 개라는 것을 그 깊은 눈 속에 담긴 지혜와 슬픔은 온실 속 화초처럼 길러진 켄신이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춘기의 충성심은 훈련으로 만들어진 기계적인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구원해준 주인에 대한 깊은 감사와 사랑, 그리고 혹독한 시련을 함께 이겨낸 존재만이 가질 수 있는 숭고한 유대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 숭고한 충성심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거대한 힘을 발휘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가을 거디가 한창이던 어느 날, 춘기의 지혜와 켄신의 본능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은 와타나베가 그토록 자랑하던 혈통의 힘이 과연 절대적인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고 바람이 선선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논이 별을 베고 밭에 고구마를 캐느라 분주했습니다. 박노인 역시 허리를 굽혀 묵묵히 낫지를 하고 있었고, 충이는 논두렁에 앉아 그런 주인의 모습을 얌전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와타나베는 일손을 돕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집 마당에서 켄신과 함께 공놀이를 하며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따금씩 땀 흘려 일하는 마을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자신은 그들과는 다른 계층이라는 듯한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사건은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멧돼지다. 멧돼지가 나타났다. 마을 청년 하나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인근 야산에서 내려온 것으로 보이는 거대한 어미 멧돼지 한 마리가 새끼 두어 마리를 거느리고 밭을 마구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가을 수확철이 되면 종종 있는 일이었지만 이번에 나타난 멧돼지는 유난히 덩치가 크고 성질이 사나워 보였습니다. 특히 새끼를 데리고 있어 극도로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흩어졌고 미처 피하지 못한 아이 몇몇이 밭 한가운데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성난 어미 멧돼지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에 더욱 흥분하여 날카로운 어금니를 드러내며 아이들 쪽으로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와타나베의 집 담장 너머로 맹렬한 기세의 그림자가 튀어나왔습니다. 켄신이었습니다. 와타나베는 켄신, 물어 하고 외쳤습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켄신의 용맹함을 마을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보여줄 생각이었을 겁니다. 켄신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맹수처럼 멧돼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켄신의 투견 본능이 깨어난 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아키타는 곰 사냥개로 쓰였을 만큼 대담하고 힘이 셉니다. 켄신은 거대한 멧돼지 앞에서도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맹렬하게 짖으며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켄신의 용맹함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멧돼지의 본능은 켄신의 공격성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멧돼지는 크억하는 괴성을 지르며 켄신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켄신은 날렵하게 몸을 피했지만 멧돼지의 기세에 눌려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고 주위를 맴돌며 지저대기만 했습니다. 켄신의 공격은 멧돼지를 쫓아내기는커녕 오히려 멧돼지를 더욱 광분하게 만들어 아이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논두렁에 조용히 앉아있던 춘기가 어느새 밭으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충이는 켄신처럼 무작정 멧돼지에게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충이는 낮은 포복 자세로 몸을 낮추고 멧돼지, 가족의 움직임을 침착하게 관찰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노련한 사냥꾼이 사냥감의 약점을 파악하려는 듯 신중했습니다. 충이는 잠시 상황을 살피더니 놀라운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충이는 멧돼지의 정면이 아닌 측면으로 빙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미 멧돼지가 아니라 겁에 질려 어미 뒤에 숨어있던 새끼 멧돼지 한 마리를 향해 아주 짧고 날카롭게 왕
하고 짖었습니다. 그것은 공격적인 짖음이 아니라 주의를 환기시키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놀란 새끼 멧돼지가 어미의 등 뒤에서 뛰쳐나와 산 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새끼들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어미 멧돼지는 아이들을 향했던 신경을 온통 달아나는 새끼들에게로 돌렸습니다. 새끼를 잃을 수 없다는 어미의 본능이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한 것입니다. 충이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이번에는 어미 멧돼지의 반대편으로 달려가 또다시 짖으며 시선을 끌었습니다. 결국 어미 멧돼지는 아이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끼들이 달아난 산 쪽으로 황급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충이는 멧돼지 가족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들을 산 쪽으로 몰아갔습니다. 힘으로 제압하려 한 것이 아니라 멧돼지의 본능을 역이용하여 스스로 물러나게 만든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상황이 종료되자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충기에게 몰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충기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저렇게 영리한 개는 처음 본다. 모두가 충기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이에 반면 켄시는 여전히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채 씩씩거리고 있었고 와타나베는 잔뜩 상기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키타가 힘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박노인의 진돗개가 지혜 하나로 간단히 해결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똑똑히 목격한 것입니다. 박노인은 사람들의 칭찬에도 별다른 내색 없이 흙먼지를 뒤집어 쓴 충기를 데리고 조용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충이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주인의 발걸음에 맞춰 얌전히 뒤를 따랐습니다. 그날 저녁 와타나베는 처음으로 자신의 개 켄신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담장 너머 박 노인의 집에서 들려오는 충기의 등을 두드려주는 박 노인의 정겨운 목소리를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혈통과 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작은 의심이 그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싹트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멧돼지 소동 이후 마을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 와타나베의 위세에 눌려 켄신을 대단하게 여기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충기를 볼 때마다 우리 마을의 영웅이라며 아낌없는 칭찬을 보냈습니다. 반면 와타나베와 켄신은 어딘지 모르게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와타나베는 더 이상 켄신의 혈통을 자랑하지 않았고 켄신 역시 충기를 마주칠 때마다 예전처럼 으르렁대기보다는 슬쩍 시선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을 거디가 끝나고 마을에서는 풍년을 기념하는 작은 축제가 열렸습니다. 마을 회관 앞마당에 음식들이 차려지고 주민들이 모두 모여 흥겨운 시간을 보내는 자리였습니다. 박노인도 충기를 데리고 축제에 참석했습니다. 충이는 마을 사람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습니다. 아이들은 충이의 목을 끌어안고 뒹굴었고 어른들은 고기 한 점이라도 더 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충이는 주인이 주는 음식 외에는 결코 입을 대지 않는 절제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잠시 후 와타나베도 켄신을 데리고 마당에 나타났습니다. 멧돼지 사건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색하게 그를 맞이했고 와타나베는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켄신은 주인의 불편한 심기를 느꼈는지 잔뜩 긴장한 채 주위 사람들을 경계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충이의 모습을 날카로운 눈으로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아키타는 본래 자신의 가족 외에는 강한 경계심을 보이는 품종으로 특히 다른 동물이나 낯선 사람에게는 배타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를 원맨독 완만독 기질이라고 하는데 켄신에게는 이런 특성이 유독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켄신에게 충기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주인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라이벌이었고
춘기에게 환호하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잠재적인 위협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축제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무렵 한 아이가 손에 든 소시지를 들고 켄신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순수한 마음에 켄신에게도 맛있는 것을 나눠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강아지야, 이것도 먹어. 아이가 손을 내미는 순간 켄신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크르릉. 아! 켄신은 낮고 위협적인 소리를 내며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켄신에게 아이의 행동은 자신의 영역에 대한 침범이자 도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고 아이의 엄마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와타나베는 당황하며 켄신의 목줄을 세게 잡아당겼지만 한번 흥분한 켄신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켄신은 아이를 향해 맹렬하게 지저대기 시작했고 축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춘기가 번개처럼 튀어나갔습니다. 춘기는 켄신에게 달려들어 공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춘기는 켄신과 겁에 질린 아이 사이에 자신의 몸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리고는 켄신을 향해 짖지 않고 그저 깊고 단호한 눈빛으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기까지다. 더 이상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맹렬하게 지저대던 켄신은 충이가 앞을 가로막자 점차 기세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켄신은 춘기의 흔들림 없는 눈빛 앞에서 더 이상 날뛰지 못하고 으르렁거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멧돼지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던 켄신이 자신보다 체구도 작은 충이의 기에 압도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충이는 켄신이 완전히 흥분을 가라앉힐 때까지 한치의 움직임도 없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힘의 대결이 아닌 내면의 기세 싸움이었습니다. 시련을 통해 다져진 충기의 차분하고 강인한 기세가 온실 속에서 길러진 켄신의 불안정한 공격성을 제압한 것입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아이의 부모는 와타나베에게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아무리 개가 좋아도 그렇지? 저렇게 사나운 개를 어떻게 사람들이 모인 곳에 데리고 올 수 있습니까? 와타나베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부끄러움과 몸열감으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뒤로 한 채 켄신을 끌고 서둘러 축제장을 떠났습니다. 박노인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다가 조용히 충기를 불렀습니다. 충이는 마지막까지 켄신이 사라지는 쪽을 경계하다가 주인의 부름에 그제야 몸을 돌려 박노인에게 다가왔습니다. 박노인은 춘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잘했다, 춘가. 아주 잘했어. 그날 이후 와타나베는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담장 너머 그의 집은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한 남자의 오만한 자존심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더 큰 시련의 폭풍이 조용히 마을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축제에서의 소동 이후 와타나베는 완전히 마을에서 고립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대놓고 피했고 그의 집 앞을 지날 때면 마치 위험한 맹수라도 사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와타나베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고 그 분노는 고스란히 켄신에게 향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이따금씩 켄신을 거칠게 꾸짖는 와타나베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고 켄신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퍼져나가곤 했습니다. 박노인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에 담장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와타나베의 오만함이 믿기는 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려견에게 돌리는 그의 편협한 모습과 주인의 사랑을 잃고 슬픔에 빠진 켄신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춘기 역시 켄신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툇마루에 앉아 귀를 쫑긋 세우고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늦가을에 접어들면서 날씨가 심상치 않아졌습니다. 며칠 동안 쉬지 않고 가을비가 내렸고 라디오에서는 남쪽 해상에서 발생한 거대한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흘러나왔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역대급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슈퍼 태풍이 될 것이라며 특히 산간 지역의 피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가올 태풍에 대비해 집 주변을 점검하고 논둑을 보강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태풍이 북상하기 하루 전날 밤 비는 잠시 멎었지만 바람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음산한 바람 소리가 집의 창문을 뒤흔들었고 마을 전체가 불길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춘기는 평소와 다른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박 노인의 발치에서 곤히 잠들어 있어야 할 시간에 춘기는 안절부절 못하며 집안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러다가는 현관문 앞에 앉아 바깥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고 또 어떤 때에는 하늘을 향해 길고 구슬픈 울음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부터 임박한 위험을 감지하고 주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려는 듯한 필사적인 몸짓이었습니다.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들이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를 미리 감지하는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옵니다. 과학적으로 명확히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동물들이 인간이 감지하지 못하는 미세한 기압의 변화나 지면의 진동, 혹은 초저주파 등을 감지할 수 있다는 가설이 유력합니다. 특히 야생에서의 생존 본능이 강하게 남아있는 진돗개는 이러한 감각이 다른 견종에 비해 유독 발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춘기의 불안한 행동은 바로 대자연이 보내는 거대한 경고, 신호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박 노인은 잠을 자다 춘기의 이상한 행동에 잠이 깼습니다. 그는 춘기가 왜 저러나 싶어 밖으로 나가보았지만 하늘은 그저 먹구름으로 가득하고 바람이 거세게 불 뿐 특별한 이상 징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춘가, 왜 그러느냐? 어서 들어와 잠이나 자거라. 박 노인은 춘기를 달래 집으로 들였지만 춘기는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춘기는 박 노인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현관 쪽으로 그를 잡아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서 이곳을 피해야 한다고, 더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한다고 온몸으로 말하는 듯 했습니다. 박 노인은 춘기가 이렇게까지 구는 것은 처음 보았기에 단순한 불안감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라디오를 다시 켜보았지만 태풍이 예상보다 빠르게 북상하고 있다는 소식 외에 특별한 경보는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춘기가 갑자기 뒷산 쪽을 바라보며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짖음은 이제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절박하고도 필사적인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그 순간 박노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춘기의 시선이 머무는 뒷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쉴 새 없이 몰아치는 바람소리 사이로 무언가 거대한 것이 부서지고 쓸려 내려오는 듯한 섬뜩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우르르릉! 땅이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그제야 춘기가 왜 그토록 불안해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며칠간 쏟아진 비로 약해진 뒷산의 집안이 거대한 태풍의 전조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춘기는 인간의 감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대재앙의 징조를 먼저 감지하고 주인에게 필사적으로 경고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 돼! 박노인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뒷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춘기는 여전히 박노인의 옷을 물고 집 밖으로 마을 회관이 있는 더 안전한 저지대 쪽으로 그를 이끌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박 노인의 시선은 자신의 집이 아닌 바로 옆집
깊은 침묵에 잠겨 있는 와타나베의 집을 향해 있었습니다. 저 안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을 와타나베와 켄신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재앙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말입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춘기의 필사적인 경고와 함께 대자연의 분노가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장대 같은 비가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고 바람은 집을 통째로 날려버릴 듯한 기세로 울부짖었습니다. 박 노인이 춘기의 경고를 알아차린 지 불과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온 마을을 뒤흔드는 거대한 굉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득화르르르릉. 그것은 천둥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뒷산의 일부가 통째로 무너져 내리며 수만 톤의 흙과 바위, 그리고 뿌리째 뽑힌 나무들이 거대한 해일처럼 마을을 향해 쏟아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산사태였습니다. 며칠간 내린 비로 물을 잔뜩 머금은 산의 토양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박노인은 본능적으로 춘기를 끌어안고 튼튼한 기둥 옆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집이 통째로 흔들리고 창문이 깨지며 흙탕물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천장에서 흙먼지가 비 오듯 쏟아졌고 집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끔찍한 소음이 귀를 멀게 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지축을 흔들던 진동과 굉음이 잦아들었을 때 박노인은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다행히 박 노인의 집은 산사태의 직격탄을 맞지는 않았습니다. 토사와 나무 더미가 집의 절반쯤을 덮쳤지만 집의 골격은 용케 무너지지 않고 버텨주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끔찍했습니다. 집안은 온통 흙탕물과 부서진 가구들로 아수라장이었고 현관문은 쏟아져 내린 토사에 막혀 열리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 완전히 고립된 것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자신의 안위보다 옆집의 와타나베가 더 걱정되었습니다. 그의 집은 박 노인의 집보다 산과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 노인은 깨진 창문 틈으로 간신히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와타나베의 집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부서져 있었습니다. 거대한 바위와 아름드리 나무들이 집의 지붕을 뚫고 거실을 덮쳤고 집의 절반은 쏟아져 내린 톳에 파묻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처참한 광경 속에서 박노인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무너진 집의 잔해 속에서 켄신이 비에 젖은 차에 온몸을 벌벌 떨며 서 있었습니다. 켄신은 다행히 큰 상처는 입지 않은 듯 보였지만 극도의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켄신은 주인이 있을 법한 잔해 더미를 향해 애처롭게 낑낑거렸지만 두려움 때문에 차마 그곳으로 다가서지는 못했습니다. 평소에 위풍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그저 재앙 앞에서 무력해진 한 마리 짐승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와타나베를 불러보았지만 거센 비바람 소리에 묻혀 그의 목소리는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이미 끊겼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을로 내려가는 길은 산사태로 완전히 막혀 구조를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박노인은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비록 자신을 무시하고 오만하게 굴었던 와타나베였지만 이대로 그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춘기는 그런 박노인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그의 곁으로 다가와 몸을 비볐습니다. 그리고는 무너진 와타나베의 집 쪽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소리에는 단순한 경계심이 아닌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어쩌면 충이는 잔해 속에 깔린 와타나베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그 미약한 생명의 신호를 감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개의 청각은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 사람이 듣지 못하는 미세한 소리까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진돗개는
주인이나 자신의 영역에 속한 존재의 소리를 귀신같이 구별해내는 능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충이는 라이벌이었던 켄신의 주인이자 자신의 주인의 이웃인 와타나베의 존재를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바람은 더욱 거세졌고 2차 산사태의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깨진 창문 틈으로 간신히 몸을 빼내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어떻게든 와타나베의 생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밖은 쏟아져 내린 토사와 부러진 나무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가 무리하게 밖으로 나섰다가는 그 역시 위험에 빠질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충이는 그런 박 노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으며 주인님, 위험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막아섰습니다. 박 노인은 충기의 만류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칠흑 같은 어둠과 빗소리를 뚫고 무너진 잔의 더미 속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한 인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려! 주시오! 누가 좀... 와타나베의 신음소리였습니다. 그는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박노인의 마음과 함께 충기의 눈빛이 결연하게 변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와타나베의 희미한 신음소리는 거센 빗소리 속에서 금방이라도 사라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박 노인과 충기에게는 어둠 속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살아있다. 아직 희망이 있다는 사실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두 존재를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박 노인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 안에 있던 튼튼한 장대를 챙겨 들고 충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깨진 창문 틈으로 위태롭게 몸을 빼냈습니다. 밖은 상상 이상으로 끔찍했습니다. 발목까지 차오른 흙탕물, 날카롭게 부러진 나뭇가지, 그리고 언제 다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토사더미가 사방에 널려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조차 목숨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충이는 주인이 위험한 곳으로 나서는 것을 보자 더 이상 말리지 않고 그의 앞을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충이는 뛰어난 후각과 본능으로 그나마 발을 디딜 수 있는 안전한 곳을 찾아내며 박 노인을 이끌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는 등대처럼 와타나베의 집터에 가까스로 도착했을 때 처참한 광경이 그들을 맞았습니다. 거대한 암석과 굵은 나무 기둥이 그의 침실이 있던 자리를 덮치고 있었습니다. 와타나베의 신음소리는 바로 그 아래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너진 집의 잔해에 하반신이 깔려 꼼짝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흙과 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고 고통으로 인해 의식마저 희미해 보였습니다. 와타나베 씨, 정신 차리시오. 박 노인이 소리치자 와타나베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가 그토록 무시했던 이웃 박 노인이라는 것을 확인한 순간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 노인장.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박 노인은 장대를 이용해 그를 짓누르고 있는 잔해를 들어 올리려 애썼지만 육중한 잔해는 노인 혼자의 힘으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리하게 힘을 쓰다가 잔해가 더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진정. 박 노인은 자신의 무력함에 주먹으로 땅을 내리쳤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고 와타나베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잔해더미 옆에서 공포에 질려 떨고만 있던 켄신이 와타나베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켄신은 주인의 피냄새를 맡고는 안타깝게 낑낑거리며 그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켄신은 주인이 처한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주인의 곁에서 불안하게 맴돌 뿐이었습니다. 와타나베가 그토록 자랑하던 혈통과 힘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와타나베는 고통 속에서 희미해져 가는 의식으로 자신에게 켄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침착하게 상황을 살피고 있는 진돗가의 춘기를 보았습니다. 그는 이 순간에도 두 개의 존재가 얼마나 다른지를 똑똑히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켄신이 공포와 무력감에 빠져 있는 동안 춘기의 눈은 이성적인 빛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살려 주시오. 다리가 부러진 것 같소. 와타나베는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목소리로 절규했습니다. 쏟아지는 비는 그의 천을 빠르게 앗아가고 있었고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가 오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구조대가 오기 전에 저천증과 쇼크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 박노인은 이성을 잃고 맨손으로 돌덩이를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피가 났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둠과 절망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춘기가 갑자기 박 노인의 옷자락을 세게 물어당겼습니다. 그리고는 무너진 잔의 더미가 아닌 마을로 내려가는 길이 막힌 쪽을 향해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짖음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주인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가서 사람들을 불러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듯한 강한 의지가 담긴 외침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춘기의 의도를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춘기가 스스로 구조 요청을 하러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로 가는 길은 거대한 토사더미와 쓰러진 나무들로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위험한 길을 뚫고 가는 것은 개에게도 사람에게도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안 된다. 춘가. 위험해. 박노인이 소리치며 춘기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춘기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춘기는 박노인의 손을 부드럽게 한번 핥고는 마치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듯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주인님, 저를 믿으세요. 라는 강한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춘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둠 속으로 죽음의 장막이 드리워진 토사더미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이제 한낱 진돗개에 불과하다고 여겨졌던 춘기의 어깨에 두 사람의 목숨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춘가, 안 돼. 돌아와. 박노인의 절규가 빗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충이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얀 몸은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과 쏟아지는 폭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작은 몸으로 거대한 산사태가 만들어낸 험난한 장애물을 뚫고 마을 회관까지 가서 구조를 요청하겠다는 것. 그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박노인은 만견자실한 채 춘기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자책감과 춘기에 대한 걱정으로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와타나베 역시 춘기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희미한 의식 속에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저 개가 자신을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저런 위험한 곳으로 뛰어드는 것인지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혼란만이 가득했습니다. 충이는 어둠 속을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진흙탕은 발을 늪처럼 빨아들였고 날카롭게 부러진 나뭇가지들이 온몸을 핥히었습니다. 하지만 충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춘기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주인님이 위험하다. 그리고 주인님이 구하려는 저 사람을 구해야 한다. 춘기에게 와타나베는 더 이상 라이벌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주인이 지키고자 하는, 따라서 자신도 지켜야만 하는 존재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돗개의 충성심이었습니다.
진돗개의 충성심은 단순히 한 개인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속한 무리, 즉 가족 전체를 지키려는 확장된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박 노인이 와타나베를 구하려 하는 순간 와타나베 역시 춘기가 지켜야 할 무리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충이는 놀라운 생존 본능을 발휘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뛰어난 야간 시력과 후각으로 장애물을 피해 나갔고 위태로운 토사더미 위를 지날 때에는 네 발로 무게를 분산시키며 고개사처럼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았습니다. 온몸은 이미 진흙과 피로 뒤범벅이 되었지만 춘기의 눈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오직 하나의 목표, 마을 회관을 향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춘기의 앞을 거대한 절벽과도 같은 토사 더미가 가로막았습니다. 원래 길이 있던 자리가 완전히 유실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하지만 충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충이는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쓰러진 거대한 나무 하나가 계곡 건너편으로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유일한 다리였습니다. 나무는 비에 젖어 미끄러웠고 강한 바람에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처럼 삐걱거렸습니다. 그 아래는 흙탕물이 소용돌이치는 거친 계곡이었습니다. 한번 발을 헛디디면 그대로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을 것이 뻔했습니다. 충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뇌리 속에 박 노인의 절박한 얼굴과 잔해에 깔려 신음하던 와타나베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충이는 결심을 굳히고 조심스럽게 미끄러운 나무 위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편 무너진 집터에서 박 노인은 와타나베의 곁을 지키며 필사적으로 그를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정신 차리시오. 와타나베 씨. 춘기가 곧 구조대를 데려올 거요. 조금만 더 버티시오. 그는 와타나베의 천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덮어주었습니다. 와타나베는 고통과 추위 속에서 거의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희미한 눈으로 박 노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어째서 나 같은 놈을... 박 노인은 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람 목숨이 먼저지. 다른 게 다 뭐란 말이오. 당신이나 나나 이 험한 세상 함께 살아가는 이웃 아니오. 박 노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와타나베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켄신은 여전히 그들 곁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켄신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켄신은 더 이상 공포에 떨지 않았습니다. 대신 춘기가 사라진 어둠 속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라이벌에 대한 질투나 적개심이 아닌 경외와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은 두려움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인의 곁을 맴돌기만 했는데 저 작은 진돗개는 주인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불가능한 임무에 뛰어들었습니다. 켄신은 그 순간 깨달았을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와 충성심이 무엇인지를 그것은 혈통이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를 지키려는 희생 정신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춘기의 목숨을 건 탈출은 절망에 빠진 두 사람뿐만 아니라 오만했던 한 마리 개의 영혼마저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춘기가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는 동안 마을 회관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산사태로 마을의 유일한 진입로가 막혔고 통신마저 두절되어 외부와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사태가 일어난 산비탈 근처에 사는 박 노인과 와타나베를 걱정했지만 거센 비바람과 추가 붕괴의 위험 때문에 누구도 섣불리 구조에 나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날이 밝고 비가 멎기만을 애타게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을 회관에 닫힌 문을
무언가가 미친 듯이 긁고 들이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또 다른 재앙이 닥친 것은 아닌가 싶어 공포에 질렸습니다. 마을 이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을 때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된 채 간신히 서 있는 한 마리의 개였습니다. 바로 춘기였습니다. 춘기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새하얗던 털은 흙과 피로 엉겨 본래의 색을 알아볼 수 없었고 온몸은 나뭇가지에 긁힌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탈진하여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만 춘기의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충이는 문이 열리자마자 안으로 쓰러지듯 들어왔고 곧장 이장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밖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산사태가 일어난 방향을 향해 애처롭고도 다급한 목소리로 지저댔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춘기가 왜 그러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춘기의 필사적인 행동과 그 눈빛에 담긴 절박함을 보고 무언가 큰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습니다. 멧돼지 소동 때 춘기의 영리함을 똑똑히 목격했던 마을 청년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박할아버지 댁에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어요. 춘기가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장의 지휘 아래 마을의 젊은 남자들이 삽과 로프, 손전등 등 구조에 필요한 장비들을 챙겨 들고 나섰습니다. 밖은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한 마리 개의 숭고한 희생 정신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용기를 깨운 것입니다. 구조대는 춘기를 앞세워 어둠 속을 헤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춘기는 이미 한번 지나왔던 길이었지만 지친 기색도 없이 용감하게 앞장섰습니다. 춘기는 사람들이 위험한 곳을 피할 수 있도록 안전한 길을 찾아냈고 길이 끊긴 곳에서는 다른 우회로를 알려주었습니다. 춘기는 단순한 길잡이가 아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을 이끄는 지휘관과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춘기의 영리함과 용기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세상에 어떤 개가 이처럼 목숨을 걸고 사람을 구하기 위해 나선단 말인가. 특히 진돗개의 귀소 본능은 매우 유명한 일화 중 하나입니다. 과거 한 진돗개가 대전으로 팔려갔다가 7개월 만에 300km가 넘는 거리를 스스로 찾아 원래 주인이 있던 진도로 돌아온 이야기는 진돗개의 주인에 대한 그리움과 충성심 그리고 뛰어난 지리 감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그 전설과도 같은 진돗개의 위대함이 재현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나아갔을 때 춘기가 쓰러진 나무가 걸쳐진 아슬아슬한 외나무 다리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은 그 위험한 다리를 보고 건널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춘기가 먼저 시범을 보이듯 조심스럽게 나무 위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는 반대편에서 어서 따라오라는 듯 사람들을 향해 짖었습니다. 춘기의 용기에 힘을 얻은 청년 몇몇이 로프를 이용해 조심스럽게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기나긴 사투 끝에 마침내 구조대는 산사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에 드러난 처참한 광경의 사람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잔의 더미 아래에서 서로의 천에 의지한 채 간신히 버티고 있는 박노인과 와타나베를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갔고 즉시 구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충이는 자신의 임무가 끝났음을 직감한 듯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그동안 참고 있던 고통과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충이는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사람들이 박노인과 와타나베를 구출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인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충기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구조의 서막을 연 영웅은
자신의 모든 힘을 소진한 채 깊은 잠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구조 작업을 벌이는 동안 켄시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잔해에 깔려 신음할 때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과 목숨을 걸고 어둠을 뚫어 구조대를 데려온 춘기의 모습이 켄신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교차했습니다. 켄신은 와타나베가 그토록 자랑하던 최고급 혈통의 아키타였습니다. 힘과 용맹함, 주인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최고의 가치로 배우며 자랐습니다. 켄신 스스로도 자신이 세상 그 어떤 개보다 우월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켄신의 그 믿음과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켄신은 진흙과 피로 범벅이 된 채 쓰러져 있는 춘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보다 체구도 작고 혈통 증명서 하나 없는 시골의 진돗개, 하지만 저 작은 몸, 어디에서 저런 엄청난 용기와 희생 정신이 나오는 것일까? 켄신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춘기의 행동은 훈련으로 만들어진 기계적인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던져서라도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숭고한 의지였습니다. 사람들의 필사적인 노력 끝에 마침내 와타나베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잔해들이 하나둘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오. 거의 다 됐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마지막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박 노인은 구조 작업 내내 와타나베의 손을 놓지 않고 그의 의식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켄시는 그 모습을 보며 또 한 번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주인 와타나베는 박 노인과 그의 개를 얼마나 무시하고 업신여겼던가. 하지만 박 노인은 그런 원망은 조금도 내비치지 않고 오직 이웃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있었습니다. 인간 세상의 복잡한 감정과 갈등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켄시는 박 노인의 행동에서 춘기에게서 느꼈던 것과 같은 종류의 조건 없는 사랑과 희생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와타나베의 하반신이 잔해 더미에서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다리는 심하게 부러지고 찢겨 끔찍한 모습이었지만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급히 만든 들것에 와타나베를 옮겨 싣고 조심스럽게 산 아래로 이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구조 작업을 돕던 한 청년이 발을 헛디디며 들것의 한쪽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들것이 심하게 기울어지며 와타나베의 몸이 땅으로 굴러떨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지켜보고만 있던 켄신이 번개처럼 달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켄신은 사람들을 향해 짖거나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울어진 들것 아래로 자신의 몸을 밀어 넣어 등이 부서져라 온 힘을 다해 들것을 바쳤습니다. 켄신. 와타나베가 희미한 목소리로 자신의 개를 불렀습니다. 켄신의 돌발 행동에 사람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켄신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참아내며 사람들이 다시 들것을 안전하게 잡을 때까지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평소에 사납고 공격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직 주인을 지키려는 순수한 본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켄신의 이 행동은 춘기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그 나름의 응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춘기가 보여준 진정한 용기를 목격한 켄신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던 무력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도 자신의 방식으로 주인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지켜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켄신 역시 사무라이의 후회다운 용맹함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용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이제야 비로소 배우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켄신의 도움으로 무사히 위기를 넘겼고 조심스럽게 와타나베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켄신은 들것 옆에 바짝 붙어
마치 충직한 호위무사처럼 주인이 가는 길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켄 신의 시선은 계속해서 뒤에 처져 있는 춘기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경쟁자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진정한 충견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스승을 바라보는 듯한 깊은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만했던 아키타의 영혼이 한 진돗개의 위대한 희생 앞에서 비로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구조되는 칠흑 같은 어둠과 험난한 길을 뚫고 마침내 마을 회관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와타나베는 즉시 마을 사람들의 응급처치를 받았고 날이 밝는 대로 병원으로 이송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박노인은 다행히 큰 부상이 없었지만 탈진과 충격으로 지쳐 보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무사 귀환에 안도하면서도 이 모든 기적을 만들어낸 작은 영웅, 춘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춘기를 조심스럽게 안아 마을 회관의 가장 따뜻한 아랫목으로 옮겼습니다. 마을의 할머니 한 분이 정성껏 춘기의 몸에 묻은 진흙을 닦아내고 상처를 소독해 주었습니다. 춘기의 몸에는 크고 작은 상처들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특히 발바닥은 날카로운 돌과 나뭇가지에 베어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상처 하나하나가 춘기가 겪었을 끔찍한 사투의 흔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춘기의 처참한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고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들것에 누워있던 와타나베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춘기를 자신의 옆으로 데려다 달라고. 사람들은 그의 부탁에 따라 춘기가 누워있는 다묘를 조심스럽게 들어 와타나베의 옆으로 옮겨주었습니다. 와타나베는 떨리는 손을 뻗어 깊은 잠에 빠진 춘기의 머리를 아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진심 어린 손길이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경멸했던 인간을 위해 목숨까지 내던진 이 작은 생명체 앞에서 와타나베는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자존심과 편견이 얼마나 부질없고 하찮은 것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피가 사무라이의 혈통이라며 자부했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에 보여준 것은 비겁함과 무력함 뿐이었습니다. 반면 자신이 무시했던 저 진돗개는 그 어떤 사무라이보다 더 위대한 용기와 충애, 그리고 희생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고귀함은 혈통 증명서에 적힌 글자가 아니라 역경 속에서 빛을 발하는 숭고한 영혼에 깃들어 있다는 것을 와타나베는 죽음의 문턱에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박노인은 그 모습을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와타나베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충이는 괜찮을 거요. 아주 강한 녀석이니까. 그러니 당신도 기운을 차리시오. 와타나베는 고개를 들어 박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존경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참아 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일 뿐이었습니다. 켄신은 주인의 들건 옆에 꼼짝 않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켄신 역시 깊은 잠에 빠진 춘기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키타와 진돗개는 역사적으로 묘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은 자신들의 국견인 아키타를 우상화하고 조선의 진돗개를 소위 똥개로 폄하하며 말살하려는 정책을 폈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알 리 없는 켄신이었지만 그의 유전자에 각인된 본능은 춘기에게서 자신의 종족과는 다른, 하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기운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켄시는 그 기운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힘이 아닌 지혜, 공격성이 아닌 희생, 그리고 맹목적인 복종이 아닌 깊은 유대감에서 비롯된 진정한 충성심이었습니다.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는 순간까지 와타나베의 시선은 춘기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키는 두 존재,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진돗개 한 마리와 그런 진돗개를 통해 비로소 진정한 용기를 배우게 된 자신의 아키타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추구했던 강함이란 상대를 굴복시키는 힘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여 누군가를 지켜내는 사랑이라는 것을 그 깨달음과 함께 와타나베는 깊고 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구해진 것은 그의 목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얼어붙었던 차가운 마음 역시 춘기의 따뜻한 충성심 앞에서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고 빗줄기가 가늘어지자 마침내 외부와 연결된 도로가 일부 복구되었고 구급차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와타나베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고 박노인도 검사를 위해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춘기 역시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근 동물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충이는 깊은 상처는 없었고 극심한 탈진과 과로로 인한 쇼크 상태였지만 수의사의 정성, 어린 치료 덕분에 며칠 만에 기력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와타나베가 떠난 집터에는 켄신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켄신을 거두어 보살펴 주려 했지만 켄신은 누구의 접근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켄신은 무너진 집터가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를 잡고 주인이 돌아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예전의 사납고 공격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깊은 슬픔과 그리움에 잠긴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노인은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고 퇴원하여 춘기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여전히 산사태의 흔적으로 어수선했지만 박노인은 춘기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춘기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기라도 한 듯 옆집 와타나베의 집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홀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켄신과 마주쳤습니다. 두 경홍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나 적대감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대한 시련을 함께 겪어낸 동료 사이에서나 느낄 수 있는 미묘한 유대감이 감돌았습니다. 먼저 움직인 것은 켄신이었습니다. 켄신은 언덕에서 천천히 내려와 진흙투성이의 몸으로 자신 앞에 서 있는 춘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춘기의 바로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춘기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그저 고요한 눈으로 켄신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다음 순간 켄신은 모두가 놀랄 만한 행동을 했습니다. 위풍당당하던 아키타, 켄신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사나 탐색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개의 세계에서 고개를 숙이고 상대의 코나입 주변을 핥는 행위는 상대에게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복종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최고의 경의의 표현입니다. 켄신은 숙인 고개를 들어 춘기의 코를 아주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핥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켄신은 춘기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진정한 승자다. 너의 용기와 충성심에 나는 감복했다. 나는 너를 존경한다. 켄신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질투심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심 어린 경애와 존경만이 가득했습니다. 충이는 켄신의 행동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충이는 켄신을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충기는 켄신의 콧등을 마주 핥아주는 대신 조용히 몸을 돌려 박노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켄신의 항복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적이 아니다. 각자 자신의 주인을 지키는 충견으로서의 길을 갈 뿐이다라는 무언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개들의 서열 싸움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아키타가 한국의 혼을 담은 진돗개에게 공식적으로 투항하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힘과 혈통을 앞세웠던 오만함이 희생과 지혜라는 더 큰 가치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일본의 전설적인 검객 미야모토 무사시는 진정한 강함은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칼을 쓰지 않고도 이기는 마음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충이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행동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박노인은 두 경홍의 모습을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춘기가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패배를 인정한 켄신의 모습에서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는 켄신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켄신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박노인의 손길에 담긴 따뜻함을 느끼고는 이내 얌전히 그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이후 켄신은 더 이상 홀로 언덕 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춘기가 켄신을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두 경홍은 말없이 나란히 앉아 각자의 주인이 돌아오기를 함께 기다렸습니다. 국경도, 혈통도, 과거의 갈등도 넘어선 두 위대한 충견 사이에 조용하고도 굳건한 우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정은 곧 두 사람의 주인에게도 이어질 운명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와타나베는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다리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산사태의 끔찍한 기억과 함께 자신의 오만했던 과거의 모습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되뇌고 또 되뇌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했던 돈, 지위, 그리고 혈통이라는 것들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고 하찮은 것이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를 더욱 괴롭게 만든 것은 박노인과 춘기에 대한 미안함과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멸시했던 사람을 위해 목숨을 걸어준 이웃과 그에게 그는 그들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아니, 애초에 그들의 얼굴을 다시 마주할 자격이나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와타나베는 깊은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깁스를 한 채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몸이었지만 와타나베는 퇴원을 강행했습니다. 그는 하루라도 빨리 마을로 돌아가 박노인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곁을 지켜주지 못했던, 하지만 여전히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켄신이 보고 싶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와타나베는 가장 먼저 박노인의 집을 찾았습니다. 박노인은 마당에서 텃밭을 손질하고 있었고 그 곁에는 춘기가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춘기의 옆에는 놀랍게도 켄신이 함께 있었습니다. 두 경홍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한 모습으로 함께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와타나베는 그 모습을 보고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없는 동안 박노인과 춘기가 켄신을 돌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박노인에게 휠체어를 밀고 다가갔습니다. 박노인은 와타나베를 보고는 하던 일을 멈추고 아무 말 없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박노인장, 와타나베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휠체어에서 내려오려는 듯 몸을 움직였습니다. 무릎이라도 꿇고 사죄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박노인은 황급히 그의 어깨를 누르며 그를 만류했습니다. 몸도 성치 않은 사람이 이게 무슨 짓이오?
어서 앉으시오. 그리고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 지난 일인데 뭘 마음에 담아두고 그러시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법이지.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뉘우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것이오. 박노인의 따뜻한 용서의 말에 와타나베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흐느끼며 자신의 과오를 고백했습니다. 일본에서의 사업 실패로 인해 마음이 황폐해져 있었고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나마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며 망가진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다고, 그래서 박노인과 춘기를 일부러 더 깎아내리고 무시했었다고. 그의 참회는 진심이었습니다. 박노인은 그의 등을 조용히 두드려주며 그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주었습니다. 모든 고백이 끝났을 때 박노인은 말했습니다. 이제 다 털어냈으니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거요. 이웃사촌끼리 서로 돕고 살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하겠소. 그때 춘기와 켄신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켄신은 와타나베의 휠체어에 머리를 비비며 주인의 귀환을 기뻐했고, 춘기는 와타나베의 손을 부드럽게 핥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괜찮아요. 모든 걸 용서합니다. 라고 말하는 듯한 위로의 손길이었습니다. 와타나베는 춘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시 한번 고맙다고 속삭였습니다. 이날의 만남은 두 남자 사이에 존재했던 모든 벽을 허물었습니다. 국적도 과거의 갈등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진정한 이웃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의 유명한 속담인 유강 때 태구 마루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거대한 시련의 비가 내린 뒤 오히려 그들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굳건해진 것입니다. 와타나베는 퇴원 후 자신의 집을 재건하는 대신 박노인의 도움을 받아 작은 오두막을 짓고 소박한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부와 명예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값비싼 물건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나누는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차가운 오만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이웃에 대한 따뜻한 존중과 감사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남자의 길고 길었던 참회의 시간이 끝나고 새로운 인생의 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와타나베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박노인과 함께 텃밭을 가꾸고 마을의 굳은 일에도 가장 먼저 발벗고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마을 사람들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화하려는 그의 모습에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부에서 온 이방인이 아니라 마을의 일원으로서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것은 켄신이었습니다. 켄신은 더 이상 사람들을 향해 으르렁거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을 아이들에게는 온순한 경호원처럼 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털을 잡아당기고 등에 올라타도 켄신은 묵묵히 모든 것을 받아주었습니다. 켄신은 춘기와 함께 마을을 어슬렁거리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가장 좋아만 했습니다. 두 경홍은 이제 마을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늠름한 아키타와 영리한 진돗개가 나란히 걷는 모습은 그 자체로 감동적인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박노인과 와타나베는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치에는 춘기와 켄신이 편안하게 엎드려 졸고 있었습니다. 두 남자는 아무 말 없이 평화로운 시골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깊은 우정에서 비롯된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와타나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노인장, 저는 이곳에 와서 진정한 충종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는 춘기와 켄신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충성이라는 것이
그저 주인에게 복종하고 명령을 따르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춘기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충성이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인이 가고자 하는 길을 함께 걸어주는 것이라는 것을요.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와타나베 씨 말이 맞소. 충이는 내게 단순한 개가 아니오. 내 삶의 동반자이자 스승이지. 저 녀석을 통해 나 또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으니 말이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며 웃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두 경공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춘기와 켄신이 보여준 국경과 종을 뛰어넘는 교감은 결국 두 주인의 마음까지도 움직여 불가능해 보였던 화해와 우정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동물들은 때때로 인간보다 더 순수하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합니다. 편견과 이해관계로 얽힌 인간 세상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춘기와 켄시는 바로 그 순수한 교감을 통해 인간들에게 진정한 관계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주고 있었습니다. 와타나베는 일본에 있는 자신의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편지에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과 그를 통해 얻게 된 깨달음을 상세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이곳 시골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의 편지는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친구와 가족, 그리고 진정한 충견의 의미란다. 너도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한국의 작은 진돗개 한 마리가 어떻게 오만했던 아비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는지 직접 와서 보길 바란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불어닥쳤던 갈등의 바람은 멎고 그 자리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따뜻한 온기만이 남았습니다. 일본의 아키타는 한국의 진돗개에게 힘으로 패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사랑과 희생 앞에서 스스로 고개를 숙이고 진정한 강함의 의미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두 남자와 두 경홍은 국경과 과거를 넘어선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요? 혈통이나 배경 혹은 겉으로 드러나는 힘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사랑과 희생, 그리고 진정한 교감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대답이 자리하고 있는지 조용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